네, 이번 시간에 우리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관련해서 322페이지부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제도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하고 비슷하게 생겨져 있습니다. 채권자 불명사채 이자 관련해서는 비공식 금융의 양성화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있고요. 건설작업이자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자본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 인출금과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관련해서는 생산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인출금입니다. 우리 소득세법 쪽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설자금이자 관련해서는 내용을 보시면 사업용 유형 무형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제작, 건설에 소요된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원가 처리하겠다. 자본적 지출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계상하는 기간은 준공일부터 계상해서 사업용 유형자산의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원가에 간다. 건설 그러니까 준공일까지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해서 원본에 가산하고요. 그 사이에 준공되는 시점 사이에 그러니까 공사 착공해서 준공될 때까지 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수입 이자는 자본적 지출액에서 차감하겠다라는 겁니다. 건설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차입한 그 자금에 대해서 일시 예금에서 이자가 생겼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가야 될 이자 금액에서 차감하겠다라는 거고요. 운용 자금의 일부 전용된 경우에는 건설하고 차이가 없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는 거고요. 연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거고요. 가산한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된 후에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라는 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는 사업용 유형, 무형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용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은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필요경비 산입됩니다. 그러니까 불산입해서 원가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그러니까 발생한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도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를 보면 기업회계상의 자본화 대상 자산, 유형, 무형 자산, 투자 자산, 제조, 매입, 건설, 개발과 관련되는 재고 자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러니까 그 세법에서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으로만 규정이 돼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 건설 자금 이자의 범위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강제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과 관련되는 직접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과 직접 연계되는 거는 그러니까 자본화하도록 돼 있고요. 일반적인 차입금 있죠. 일반적인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법인은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 사업자는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본화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 고정자산에 대한 가격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일단 그 금액만큼 산입하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에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서 건설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비상각 자산에 대한 부분은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하고요. 처분 시에 총수익 금액 산입 유보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과소계상했다라는 얘기는 발생된 지급이자를 바로 비용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 당해 연도에 계속 건설 중인 자산과 완성된 자산인데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비용 처리한 금액은 적시상각 의제로 봐서 상각 부인, 시부인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이면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하고요.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완성되고 나면 사업연도에 상각 부인액으로 봐서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비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하도록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과 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초과 인출금은 차입 기간 동안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갖고 사용을 하되 그 자산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쪽에 부채가 자산 쪽에 모두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산 쪽에 구성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초과 인출금으로 보겠다라는 개념인데요. 사업용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그러니까 우리 예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장부가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데 이때 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갑니다.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그 장부가액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부채를 빌려갖고 우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때문에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나 준비금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차입금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은 과거의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상매출금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표시되는 게 대손충당금이죠. 그죠? 대손충당금도 지금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충당금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채로 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시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과거에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이름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게 충당금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업용 자산 가액은 취득 가액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 뉘앙스로 나온 예규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이제 심판 내에서 나온 부분들을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난 장부가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심판 내도 있지만 이치적으로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쨌든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평가 정한 경우에 평가 전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일반적인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적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차입금과 연계된 예적금이라든가 또는 외상매출금이 그러니까 입출금되는 우리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의 예적금에서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초과 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로 할 거냐 인별로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인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별로. 사업장이 2군데 3군데 있을 때 다 합쳐서 그냥 재무상태표를 사업장이 3군데라고 하면 재무상태표 3군데를 전부 합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쳐서 계산하겠다라고 합니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겠죠. 그죠? 합쳐서 계산한다. 인별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세무사랑 프로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동출자금 회수가 세법상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금을 차입했는데 그 차입금에 대한 걸 자본금 인출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초과 인출금만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엔 뭡니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의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에 인정이 되냐 안 되냐는 실질적으로 그 차입금이 업무에 사용된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다 보니까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초과 인출금만 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용 자산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된 건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물론 충당금, 준비금 뭐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긴 하지만 부채에서 제외되긴 하지만 사업용 자산 범위에 들어가는 범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자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자산은 통상적인 운용자금의 예치금, 이건 인정이 됩니다. 즉 사업용 계좌와 관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 대출금과 연계된 예적금, 그 다음에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증개금, 임대보증금은 부채죠. 그것과 관련되는 거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건설공제조합의 뭐 출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매입 채무나 사업용 부채 상환을 위한 예치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자산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사업용 토지나 건물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근데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이런 거 기장을 하실 때 보면 토지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초과 인출금 발생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매출채권 등도 당연히 사업용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손충당금은 원래 우리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고 있지만 그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은 엄밀하게는 대변 계정 잔액이고 대변 계정 잔액으로서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부채로 보기 때문에 충당금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은 논리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매입 채무 등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부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 인출금의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규인데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 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자, 10억 원을 빌려서 대출을 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구입을 합니다. 건물 10억 원에 구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자산 10억, 부채 10억 하면 초과 인출금이 안 나오는 상태이죠. 안 나오는 상태인데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그 10%를 감가상각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억 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1억 원이 차감되면 여기는 9억 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부채 쪽이 10억이 되니까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초과 인출금이 발생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초과 인출금이 발생이 되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런 행위도 안 했고 돈 빌려갖고 건물 사서 임대업을 하는데 단지 감가상각비가 계상된다는 이유 때문에 필요경비가 불산입된다? 이자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불산입된다.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충당금과 준비금에 대해서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과거에는 기업회계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명칭으로 바뀜으로 인해 갖고 초과 인출금이 발생되는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요 예규에 의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를 보면 대상 지급이자, 즉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미지급이자, 사채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융통보험 할인료, 금융리스에 포함된 지급이자, 전환사채 지급이자, 재고자산 건설 자금이자, 전환사채 만기 상환 할증금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중에 실무적으로는 우리 미지급이자라든가 융통, 금융리스 관련되는 부분,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 수출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전환사채라든가 사채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자에 있으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챙기시면 되겠고, 제외되는 지급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바로 필요경비로 그냥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경비로 바로 인정합니다. 불산입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재값에 대한 부분을 결제한 대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사에다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서 받아갖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업보험 할인료, 이 부분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되는 거죠. 자, 운용 리스 조건에 따른 리스의 지급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와 관련되는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데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출자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에 출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출자금이 아닌 차입금이 되기 위한 조건이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있는데, 차입금이 아닌 재원으로 출자가 완료돼야 됩니다. 공동사업을 하기 전에 공동사업자들끼리 먼저 출자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 외에 별도로 공동사업장 전체 차입금으로 자금 조달 약정 후에 차입금을 발생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익 배분 시에 지급이자를 공제한 후 이익을 분배하는 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공동사업 계좌에서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자 자체가. 그렇게 지급이 돼서 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은 아닌 걸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차입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이 여부인데, 초과 인출금만 나오지 않는다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 인출금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차입금 지급이자에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 필요경비는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31페이지에 단일 사업장 지급이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과목별 세무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이자 조정 1, 2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 서식은 작성하는 방법이 탭 위에 보시면 탭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2가 있고요. 2번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1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해서 1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2에 대한 내용은 초과 인출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산 명세, 부채 명세,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 초과 인출금 적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지급이자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서식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표에서 각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사업용 자산 명세와 부채 명세가 얘를 눌러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반영이 될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러니까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합니다.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분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와 관련해서는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금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죠? 충당금, 준비금은 자동으로 삭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적수. 자, 이 부분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정권이라고 해서 F2번 단기 매매 정권 개정 과목 정리하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단기 매매 정권에 대해서 5월, 6월에 대한 그러니까 관련 잔액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탭에 가게 되면 관련되는 초과 인출금 발생 여부가 나옵니다. 자, 5월 달과 6월 달에 초과 인출금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적수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두 번째 탭으로 가서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를 적습니다. 자, 이자율별로 우리 5.62%가 있고요. 3.5%에 대한 이자를 넣게 되면 차입금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거기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나 건설자금이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미리 선순위로 송금 필요경비 불산입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그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교재에서는 단순화시켜서 제가 5.62%와 3.5%를 넣었습니다만은 이자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변동 금리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율별로 전부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단의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셔갖고 업무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등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적수 있죠. 그것과 관련되는 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이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그 다음에 업무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 내용 확인하시고 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우리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초과 인출금, 업무, 무관자산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우리 조정 코드 도움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 갖고 관련 내용 중에 합당한 걸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335페이지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초과 인출금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건데 인별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인별로 계산되는 회계 데이터는 우리 111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를 제가 1112번으로 변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335페이지에 백두무역상사와 한라식당을 운영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과목별 세무조정에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보시면 상단에 그러니까 회사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회사 CF11 회사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112번과 한라식당 113번이죠. 112번, 113번 요 두 회사가 합쳐야 되는 회사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두 회사의 계정 과목별 잔액들을 전부 합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F12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시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계정 과목별로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업무 무관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삭제를 해주시고 업무 무관 자산 쪽에 단기 매매 증권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해서 초과 인출금 적수, 그 다음에 지급이자 관련해서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계산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순서하고 똑같은 순서로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